버클리 대학이 아니죠. 근데 몰라. 또 미국에도 버클리가 두 개잖아요. 음악으로 유명한 버클리가 있고, 맞아요. 그냥 버클리가 또 있을걸요? 그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버클리가 한번 미국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버클리. 근데 일단은 이 사람은 이 사람 베이스를 알아야 이해가 가요. 버클리는 주교예요, 주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성직자. 성직자이기 때문에 사유하는 방식 자체가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신을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이 과학주의에 대한 그 집착이 그렇게 셀 필요가 없거든요. 로크나 뭐 흉처럼요. 그래서 좀 더 편한 거다. 뭐에 대해서, 이 물질적 실체에 대해서. 그래서 버클리는 이제 로크 비판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입론을 세운다. 그의 로크 비판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첫 번째였죠. 실체 개념에 있어서 로크는 단순관념, 복합관념 이렇게 나눴었는데, 모든 복합관념은 오성이 결합한 거고 정신이 결합한 것이고 명목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실체에 대해서 많은 예외로 한다. 즉 물질과 정신이라는 실체를 예외로 한다는 얘기죠. 물질과 정신과 물질이라는 실체는 예외적으로 실제하고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진정한 유명론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버클리는 이런 예외 조항을 두면 안 된다라고 일단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1성질에 관한 비판. 로크는 대상의 성질이란 모두 인식 주체가 경험한 거고 주관적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1성질만은 예외로 뒀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태양 같은 거, 인간 같은 거, 신 같은 거 이런 거 왜 1성질만은 예외로 뒀는가? 버클리는 제1성질만 유독 물질 그 자체에 속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가 보기엔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란 알 수 없는 성질이고 알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제 이 말을 따라가면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라는 게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모든 건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걸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크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였던 아까 뭐였죠? 실체 개념. 실체 개념에 있어서의 그 부분과 제1성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버클리는 비판을 하면서 본인 주장을 합니다. 이런 비판을 통해 버클리가 도달한 건 근대 철학의 밑바닥이다. 이 밑바닥은 무슨 비유냐? 물질적 실체를 가정하면 이것이 지식과 일치하는가라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근대 철학의 딜레마를 다루면서 이미 확인했던 거다. 따라서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물질적 실체, 즉 물질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클리의 주장은 굉장히 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아까 로크도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이 컵이 하얗든 누리끼리하든 어쨌든 지금 이 컵이라는 물질적인 실체는 있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데카르트도 그걸 인정했잖아. 연장. 공간은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 공간 차지하고 있는 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얘를 실체로 봤던 거예요. 근데 버클리는 이 물질적 실체라는 게 애초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 지금 버클리는 보통 요 한 문장이 핵심 문장이거든요. 물질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한다는 건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거지 내가 지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을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정작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내 책상은 내가 연구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존재했던 것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물질이 없다는 얘기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책에도 나오죠.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던 건 과학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이 사람은. 주교였으니까.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물질을 부정하자마자 과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로크로 하여금 예외를 만들게 했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로크의 어려웠던 점은 유명론자로서 사실 과학주의를 들고 왔기 때문에 모순에 빠진 건데 버클리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과학주의에서 벗어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주의를 버려버리니까 좀 편해진 거죠. 버클리는 과학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문제가 생긴다.
우리 일상의 상식 문제죠. 말 그대로 그 민기 씨가 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이건 과학주의를 떠나서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바로 나와요. 당신 부인은 지금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지각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존재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을 게죠, 바로. 그럼 멀쩡한 마누라를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 끝에 버클리는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각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존재하고 있다고. 정말 주교다운 대답입니다. 그죠? 그 신이 또 개입된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지각하고 있지 못해도 신이 대신 지각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반박이 나와요. 이렇게 대답한 거에 대해서. 야,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께서 지각하고 계신다고 말해버리면 말 그대로 신화 속의 괴물도 공룡도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상상해버리면 그 믿음에 따라서 다 가능해질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건 다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데아라는 보편자 역시 하나님이 계신데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바로 이런 반박이 나와버리면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유명론은 자신의 반대물이었던 실제론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유명론적인 기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없고 이름뿐이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건데 정작 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각해 준다라는 그 어떤 보론 같은 개념을 또 집어넣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다 존재하는 게 되거든요. 오히려 실제하는 거가 더 강해지죠. 다른 한편 버클리는 물질이라는 실체를 제거하지만 정신에 대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하는 정신이 없다면 대체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겠고 지각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얘만큼은 버클리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만 버린 거예요. 물질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물질을 인식하는 주체만마저 버릴 수는 없죠. 정신은 어쩔 수 없다. 정신이나 실체는 버클리도 인정을 합니다. 이 실체인 정신이 지각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다. 결국 정신이란 실체 앞에서 버클리는 유명론의 일종의 유보조항을 달아둔 셈이고 자기가 비판한 로크처럼요. 버클리의 주장은 유명론에서 관념론으로 나아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뭐랄까 관념론이라는 게 원래 말 그대로 정신적인 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원래 중세의 유명론은 관념론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개체적인 거야. 개체를 더 중시했던 거. 그러니까 이 역사를 여러분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는 분명히 중세 때 실제론이었거든요. 고중세 때. 이데아는 존재해. 실제하는 세계라고 봤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념론 같잖아요. 그게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이데아론을 비판했던 유명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을 기반으로서 사유했단 말이에요. 예. 실제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들 본질이라고 말하고 하는 거는 그냥 이름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개체적이라는 얘기는 되려 약간 유물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버클리까지 와버리면 정작 거대한 관념론이 되죠. 내가 지각하는 것만 존재한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념 안에 있는 세계지 그 바깥에 있는 세계는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나마 그러면 내가 인식하는 죄와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죄에 대한 통일성은 아까 신이 있어야만 해요. 신이 대신 지각해주고 있지 않으면 이 세계는 정말로 뭐예요? 완전히 파편화된 관념의 세계죠. 이것도 이상한 논리가 되죠. 그래서 로크의 유명론 역시 이런 성격이 분명했다. 어떤 거죠? 중세 유물론적인 스타일. 데카르트 철학의 관념론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였고, 물론 그것이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서 딜레마에 처했다고 해도 말입니다. 반면 버클리에 와서 유명론은 정반대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는 로크가 남겨두었던 물질이라는 실체를 제거해버린다. 사실상 이는 개체의 실제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개체의 실제성이 제거가 되죠. 왜냐면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거니까. 유명론이 보편 개념의 실제성을 부정하지만 개체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버클리의 이 작업은 모순적인 거예요. 양면적으로 표현한 게. 유명론의 주장처럼 모든 보편 개념이 이름뿐이라면 개체만이 실제한다고 할 때 그 실제성 역시 보편 개념이므로 이름일 뿐인 것으로서 제거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점에서 유명론의 연속성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명론이 본래 개체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계속 그 유명론, 중세 유명론부터 얘기를 했을 때 나름대로 개체적인 것들 있죠. 개체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신학에 대항하는 적극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면
개체의 실제성을 제거해버린 버클리 주장은 오히려 유명론의 부정이 돼버린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버클리를 경험론자로서 볼 땐 그런데 버클리를 오히려 신학을 하고 있었던 주교로 개념을 보면 그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버클리는 어차피 어떻게 보면 그 신학에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닐 테니까 이미 유명론자들이 신학에 대항하기 싶었던 거지만 그 당시 버클리가 그럴 의도가 없었을 거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제 후대의 평가죠. 후대의 평가가 이렇게 되더라도 버클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식의 부정까지 다 거치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존재한다, 지각한다는 말조차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존재한다, 지각한다는 말도 어때요?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버클리 자신이 정신이나 실체를 예외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거꾸로 확인된다. 유명론과 근대철학 사이에 있는 근본적 곤란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다. 어쨌든 버클리는 물질이라는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정신과 그 정신이 지각한 걸 세상에 남겨두었고 그 결과 유명론은 관념론으로 전환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여기서도 굉장히 찝찝한 결론이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완벽하지도 않고 괜히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구도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전혀 어떻게 보면은 뭐 과학주의도 의미가 없어졌고 원래의 로크가 생각했던 기획과는 좀 크게 벌어졌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흉이 챕터가 따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흉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해서 본 다음에 흉으로 흉이 아니죠. 버클리 이렇게 주장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흉으로 넘어가는 거죠. 흉은 이제 근대 철학의 극한이에요. 자, 과학주의에서 회의주의로.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읽혀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거든요. 볼 때 흉의 결론부터 대충 공부하는 사람들은 흉은 결국 회의주의자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회의주의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원래 진리는 없다. 진리 같은 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오를 수 있고 아무거나 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의심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휴먼 회의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로크처럼 과학주의를 표방해서 진리를 찾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경험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고민하니까 아까처럼 이게 찝찝한 거. 로크가 남겨놓은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극단으로 치닫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작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꼴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근대 철학을 극한까지 몰고 갔던 사람은 누구보다 흉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비드 흉. 그래서 흉의 출발점은 로크와 비슷합니다. 엄격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한다. 똑같죠? 자연과학의 성과를 빌려서 인간학을 구성하자고 본 거고. 그리고 그래서 흉은 경험주의 전통에서 출발하는 게 분명하니까 경험주의로 들어와요. 자, 그럼 넘기시고요. 여기서 흉이 생각하기에 철학에는 7가지 관계가 있는데 자, 7가지 관계 중에 유사관계, 양적관계, 질적관계, 반대관계는 확실하지만 동일관계, 시간과 공간상의 관계,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뭐 사실 듣기만 해도 복잡하고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여기 얘가 굉장히 잘 나왔죠. 쌍둥이가 서로 닮았다는 건 확실해요. 유사성이죠. 그러니까 유사관계는 어때요? 의심할 수 없죠. 누가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하겠어요? 유사한 거에 대한 거는 똑같다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비슷한 거라는 것 자체는 다 동의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무엇은 동일하다고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관계는 확실하지만 동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고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7가지 관계 다 까먹더라도 7개 중에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얘만 기억하셔도 돼요. 딴 건 저도 기억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럼 과학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과학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즉 원인과 이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100% 나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펜을 잡고 있는 손을 지금 놓으면 100% 떨어진다는 거죠. 왜? 물론 나중에 이게 지구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경험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100번이면 100 다 떨어지죠. 단 한 번도 펜이 공중에 떠 있었던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인과관계라는 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핵심으로 둬요. 근데 재밌는 건 흉이 이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너무 무리한 짓일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미 과학이 좀 발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휴메 시대 때도. 당시 살고 있던 과학자들도 인과관계를 이미 믿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신봉했던 인과관계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이거예요. 인과관계란 연접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붙어있는 두 현상 관계에 대한 습관적 판단이다. 뭐냐면 이거 결국 우연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연접해 있어가지고 가까우니까 생겨난 어떤 일정의 현상이고 습관적 판단.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거지. 예컨대 여기서 나오죠. 나무를 비비면 불이 붙는다는 건 그런 경우를 자주 보다 보니 생긴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저는 보통 그런 사례 들거든요. 그게 누가 했던 거지? 논리시중지에서 나왔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보세요. 닭이 있죠. 닭이 기본적으로 삼계탕집에 납품하는 그런 닭들이에요. 그러면 이 닭들은 왜 키워요? 처음부터. 애초에 키우는 이유는 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닭의 입장이 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닭의 입장이 돼서 주인이 아침만 되면 내가 꽃기호하고 알을 낳고 아침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모이를 줘. 그래서 보통 아침에 주인이 들어오면 모이를 주러 오는구나라는 걸 닭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경험하죠. 네. 언제까지 경험해요? 죽을 때까지 경험해요. 이게 경험론이잖아. 단 한 번도 예가 없죠. 예 없이 아침마다 주인은 나에게 모이를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닭은 그것을 법칙 삼아서 인과론인 거야. 주인이 들어온다. 내가 꽃기호 울고 나서 알 낳고 나면 주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은 모이를 먹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정작 마지막 날 주인은 들어왔어. 그러면 나는 당연히 법칙에 의해서 이제 모이가 오겠구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인이 내 목을 잡아. 그리고 비틀어. 거기서 필름이 끊기죠.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인과적으로 믿었던 진리는 사실 진리가 아닌 거야. 진짜 진리는 뭐예요? 나는 그냥 삼계탕거리로서 그렇게 키워진 거거든. 인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이 보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론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완벽한 과연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완벽하게 이 원인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그저 그러니까 연접한 주인이 모이를 주잖아. 이때 연접한 하나의 그 우연성을 우리가 이게 법칙이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접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주인과 나의 관계가 지금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예 멀리 있는 관계면 내가 인과론을 파악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온다, 문이 열린다, 모이를 준다. 뭐 이런 과정들이 가깝죠.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게 뭔가 원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칙처럼. 그래서 인과론은 그래도 그런 걸 어느 정도는 법칙이라고 늘 인정해 왔던 건데 이 실제로 이 경험론을 끝까지 의심하다 보면 이런 한계가 있긴 있어요. 원래 이게 귀납법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케이스를 조사할 수 없거든. 까마귀는 까맣다라는 정리도 까마귀가 경험적으로 까맣거든요. 근데 하얀 까마귀가 예외적으로 나타나면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라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죠. 원래 귀납법의 한계예요. 예외가 생기면 무너져요. 내일은 태양이 뜬다. 경험적이죠. 솔직히 우리가 이건 뭐 연역적이지 않아요. 내일 태양이 뜨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냥 알고 있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확신하죠. 하지만 태양이 내일 안 뜰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의해서? 어떤 갑자기 궤도 이탈이든 뭐든 어떤 우주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태양이 내일 날아간다. 지금 멸망하겠지만 어쨌든 법칙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게 그럼 과연 확실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흉 자체도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건 그냥 오히려 우연적인 거고. 근데 단지 그 우연이 너무 자주 있는 우연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하나의 습관적 우리의 판단이지 법칙은 아니다. 100%의 어떤 법칙일 수는 없다라고 봐서 확실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비롯한 나머지 과학을 구성할 수 없다고 하니까 모든 법칙은 인과관계에 의해 표시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버리면 과학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겨요. 애초의 뜻과는 반대로 과학의 불가능성, 진리의 불가능성을 입증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우스워진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진정한 학문의 왕자로 세우고 싶었던 사람이 그것을 더 완벽하게 의심하다 보니까,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의심하다 보니까 더 아예 그 근본을 무너뜨린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의주의란 흘러가는 거죠. 회의주의로. 자, 주체 해체, 주체 철학의 해체가 나오는데, 이제 아까 버클리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지 우리 추적해 보죠. 자, 버클리가 남겨둔 유보조항은 아까 뭐였죠? 최소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려면, 어떤 대상을 인식하려면 대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걔를 꾸준하게 인식할 수 있는 나의 주체의 실체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신적 실체는 있어야 된다고 봤어요. 그죠? 존재하는 건 지각되는 것이다라고 했던 버클리에 대해서 휴문 이거조차도 비판을 합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사물을 보고 생긴 게 인상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인상이죠. 사물을 보고 생긴 건 인상이고요. 그 인상의 기억이나 결합으로 만들어진 걸 관념이라고 해요. 어떤 우리가 인상을 받았어요. 물질에 의해서. 근데 그거를 기억하거나 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관념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예요. 여기 선천적인 장님은 사과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알 수 없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과라고 우리가 말을 해준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과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색을 본 적도 없잖아요. 색을 본 적이 있어야 아, 사과는 빨간 거고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라고 해도 과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천적 장님은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인상이 없는 거야. 인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관념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자, 후천적 장님 보세요. 사고로 눈을 잃은 장님은 사과라는 말을 듣고 당장 빨간색의 인상을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지각할 수는 없는데 그걸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인상은 갖지 못해도, 지금 그 인상을 갖지는 못해도 그 인상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념은 가질 수 있다. 인상은 직접적인 거고 관념은 한번 거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도 결국 휴미 보기에는 이 둘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는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강도의 차이로서 인상과 관념을 나눈 거지. 자,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 버클리조차도 어쩔 수 없이 남겨놨던 정신적 실체를 휴문,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로 정의한다? 이런 관념과 인상의 다발만 있을 뿐이다. 꽃다발 할 때 그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이면 그게 정신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은 있고 정신은 실체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지만 사실 이 정신이라는 것도 경험인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휴메 입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인상과 자극을 받고 이 인상이 모이고 모여서 관념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경험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의 다발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라는 실체는 착각이다. 정신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꽃다발과 같은 다발체라고 본 거예요. 휴문, 나, 주체, 자, 정신이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그것은 인상과 관념의 묶음, 지각의 다발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다만 인상이나 관념이 번갈아 스쳐가는 극장이고 그것도 무대조차 따로 없는 극장 같은 거라는 거죠. 결국 나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따로 없다. 굉장히 어때요? 좀 극단적으로 갔죠. 네. 저도 오늘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잠깐 다운받아서 살짝 보다 왔거든요. 원래 옛날 영화예요. 이거. 토탈 리콜. 아놀드 슈왈체네거 나왔던 거고 진짜 옛날 영화고 저기 약간 이제 중반부 조금 봤는데 기발해요. 그 당시 시대로 보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세트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게 되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이게 아마 누구지? 콜린 파워. 리메이크 버전 나왔어요. 리메이크 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3년인가 3년 전인가 이때쯤에 그리고 토탈리커를 최근 버전으로 새로 만든 게 있거든요. 망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내용은 그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뇌에 주입함으로써 화성 총독의 친구인 주인공이 총독의 권력에 대항하는 반란자가 된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다. 동일한 사람이 인상과 관념, 그 기억, 이게 이퀄이라고 나오죠.
리콜의 다발이 바뀜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례 자체가 뭐예요? 항구적인 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나라고 믿었던 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 어떤 인상과 기억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항구적 주체라는 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를 깨움으로써 사실상 나를 지워버린 셈이에요. 우리가 늘 확고하게 나는 존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조차도 굉장히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되게 현대 철학적이에요. 가끔 요즘은 오히려 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과연 같은가? 또 세포 개념으로 봐도 그렇다고 했잖아.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생성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예전에 낡은 세포는 죽어갔고 또 새로운 세포는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뭔가 항구적인 동일체로서 우리 또 그래서 이름을 갖고 있잖아. 이름으로 딱 묶어두긴 했지만 사실 정말 우리는 같은 존재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을 요즘은 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휴메이 생각했던 이 부분을 오늘날 약간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타당성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휴은 정신이나 주체라는 범주를 해체하고 데카르트만 깐 게 아니죠. 로크나 버클리도 자명한 것으로 간주했던 이 근대 철학 자체를 다 뒤집어 버린 거야. 근대 철학의 핵심은 어쨌든 인간인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휴메 주장은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버클리식의 유명론을 정신이나 주체에 대해서까지 적용시켜가지고 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유명론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결과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주체라는 범주까지도 해체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결국은요. 나머지는 쭉 정리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했을까봐 계속해서 다시 한번 근대 철학 얘기를 해주고 또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메 주장은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급기야 생각하는 나까지도 의심하는 극단적 회의주의가 됐고 이 같은 휴메 회의주의에는 한계선에선 근대 철학의 다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휴는 근대 철학의 한계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 있었고 왜냐면 원래 목적은 과학을 구성하는 거였잖아요. 참된 지식과 확실한 지식을 얻고 싶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기획은 근대적이었지만 끝까지 밀어보니까 정작 본인도 원하지 않게 근대를 뒤집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휴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에 출발해서 유명론적 사고의 해체 효과를 그 내부에서 최대한 작동시킨 거고 그 결과 근대 철학의 한계선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도 책에 이렇게 썼대잖아요. 이 인성론이라는 책에다가 나로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솔직하지 않아요? 내가 보는 학자로서 이런 게 있는 게 더 특이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나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서 어떻게 그 견해들을 수정해야 될지 역시 솔직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은 휴메의 이런 설정을 정말 자신 있게 밀어붙인다고 볼 수 있고 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본인이 근대 철학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해놓고도 말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자기가 찾아놓은 현재 이 귀결 자체, 인상과 관념의 다발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그렇다고 버리기도 그렇고, 갖고 가기에도 그렇고, 대혼란 속에서 사상이 마무리가 된 거죠. 괴로웠겠죠? 자, 마지막은요.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한 가지만 새롭게 생각해 볼 만한 건 뭐냐면 휴은 결국 그러면 완전히 실패했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휴이 오히려 관심을 가졌던 건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휴에게 인과관계는 아까 습관에 불과하다고 했죠. 습관이고 우연이야. 우연에 의해 생긴 거를 습관적으로 본 거니까 이것은 인상이나 관념을 결합시켜서 어떤 지식을 형성한다. 이 지식은 그래서 법칙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칙까지는 안 되는 거야. 과학적 법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그걸 법칙이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거는 휴이 보기에 하나의 믿음 관계라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진리 대신에 믿음이란 개념이 들어서게 됐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다. 현재의 인상과 관련 있는 혹은 그것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들로 연합되어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원리.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건 효과성이에요. 효과성.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믿음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 휴는 관심을 가졌다. 믿음은 힘을 갖고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갖고 있죠. 저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예요. 근대 철학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근대 철학적인 그 믿음의 체계 하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죠. 여전히
그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 갖고 있는 뉴턴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근대 철학을 진리로서 믿고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현대 철학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근대 물리학 말고 현대 물리학이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세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현대 물리학적인 양자역학의 세계를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양자역학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 자체가 없으면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은 증명한 게 아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뭐 블랙홀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증명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본인도 그거를 논리적으로 유추해 보니까 이럴 수 있겠는데 전혀 새로운 세계를 믿고 나서 그 새로운 세계의 관점으로 사유를 해보니까 근대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어떤 새로운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미리 던져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뒤늦게서 여러 가지 좀 확인하고 있는 거죠. 블랙홀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도 결국 믿음 체계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먼 그런 걸 좀 먼저 내다본 사람일 수도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한 휴먼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인정 안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도 아까처럼 이 근대 철학의 기획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휴먼은 믿음과 허구를 그래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고 파악하는 방식이 달라서 믿음은 엄연히 허구와는 다르다. 확실히 안정감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는 단순히 허구와는 분명히 다르니까 믿음이 어떤 무게감을 더 둔 거죠. 가치를 더 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밑으로 쭉 가시면 뭐 사례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 핵심은 효과라는 거예요. 효과. 오히려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의 개념, 그것이 갖는 영향력의 문제고 효과의 문제다. 근대 철학에서 믿음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은 오히려 데카르트적인 방식은 믿음은 허구고 허위고 비진리라고 봤거든요. 네. 이거 왜냐면 중세적인 거니까 신을 믿는 믿음도 그거니까. 근데 휴먼 그것을 다루는 극히 새로운 사고방법을 그래도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중세는 신을 믿는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른 효과를 그 세계에서 발현해낸 거죠. 그렇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미 보기에는 진리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는 셈이 되니까 이 믿음에 대한 검토가 중요해지는 거죠. 참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참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관념이 존재한다. 나아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결코 근대적이지 않은 질문까지 했다는 곳에서 근대적 한계 외부로까지 나아갔다. 라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휴메의 좀 진보적인 관점이에요. 만약에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면 마치 스피노자 같이 뻔뻔하면서 완전 좀 대담하게 감으로써 현대 철학사에서 뭔가 또 다른 어떤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별로 화제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계에서도 결국은 스피노자는 자주 인용되지만 휴먼 그렇게 다시 인용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건 것 같아요. 본인이 확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은요. 믿음에 대한 사역까지도 해봤지만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멈춘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처음부터 어때요? 아예 벗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휴미랑 스피노자는 약간 공통점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스피노자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에티카에서 다뤄서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흉도 효과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는 걸 보면 둘 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거. 네, 뭔가 최소한 인간의 삶? 어떻게 결국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식론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과정이 뭔가 우리는 이제 뭐랄까 실체도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것도 이제는 인식할 수는 없게 됐지만 최소한 어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라고 본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삶의 어떤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근대 철학의 위기라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다뤘던 이제 위기 상황. 결국은 스피노자는 아예 이단하였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아예 평가 불가. 일단은 나중에 이제 다시 재평가되는 건 우리가 이제 현대 파트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아예 이단하고 그렇다고 이제 데카르트를 주장하자니 데카르트도 뭔가 확실한 어쨌든 그 주체와 대상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진리를 찾아내지는 않았고 여전히 신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경험론자들도 경험이 최고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경험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학이란 방법에 기대긴 했지만 사실상 애매했다. 정확하게 뭐가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여전히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정작 경험론을 얘기하는데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정신적 실제, 물질적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로크. 버클리는
물질적 실체는 어쩌다 없애긴 했는데 정신 실체라는 거 또 필요하니까 이래저래 실체론은 또 나오고 그거마저 해체해버렸더니 결국 흉과 같은 아예 회의론으로 빠지게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륙에서 얘기하고 있던 선험적인 이성에 대한 것들도 완전하지가 못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후천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것도 완전하지 못한다라면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다시 우리는 신에게 되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제 난점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근데 이런 철학적인 고민과 별개로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실용적이니까 일단은 과학 연구가 한번 이 사상적인 자유를 얻고 나서 과학 분야에 대한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도 이제 휴문 그런 시대를 보면서도 야 우리가 알 건 알고 가야지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너희가 지금 진리라고 뭐 입고 있는 인과관계도 사실 습관에 불과할 수도 있고 우연에 불과할 수 있다고 좀 내 얘기 좀 듣고 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보기엔 오히려 과학자들이 더 맞는 판단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믿고 해봤더니 효과는 계속 발휘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네. 나중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 이진경 선생님이 썼던 그 수학의 몽상이랑 그 책에도 그 리미트 개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없이 0에 가까이 우리 수렴한단 말이 그거잖아요. 이게 그거죠. 네, 이런 그래프 그릴 때 요거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면 처음에 학생들 입장에서 말이 안 돼. 아니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절대 0에 닿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수학적이에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그거다. 그게 지식의 권위의 무서움이에요.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 외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런가? 그래서 수렴한다라는 건 한없이 0에 가까이 가지만 0에 닿지는 않는. 그러면서 저런 그래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그려왔고 맞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수학사의 딜레마래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수학사에서 심지어 너무 그 비유가 좋았던 게 괴테가 그 파우스트라는 소설을 통해서 악마 메피스토펠리스와 거래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가는 과정이 그 소설이잖아요. 네. 거기에 빗대서 이제 이진경 선생님이 이제 이 수학의 몽상이라는 책에 사례로 쓴 게 그거거든. 이것도 아마 이 당시 악마와 거래한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자기들의 원래 기본 바탕은 뭐야?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수학적이고 철저하고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따지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돼. 쉽게 얘기하면 리미트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야. 미분법이 없어져요. 이렇게 얘를 인정해야 돼. 한없이 0에 가깝지만 0에는 닿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걔를 받아들인 상태로 믿고 계산을 하면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수학사가 엄청나게 발전하거든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최초의 전제는 수학적이지 않아. 근데 그거를 그냥 이따 치자. 이렇게 하면서 계산하니까 굉장히 유효한 현실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네. 아니면 속도 개념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경제학에서 실제로 경제학과 가면 우리가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핵심이 다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마법 같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처음에 그 전제부터 믿어야 돼요.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전제를. 네. 그렇게 보면 휴미 너무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과론에 대한 비판까지 간 거지만 어느 정도는 그런 유두리를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학자적 집착이죠. 근데 내가 보기엔 수학계에서도 그런 쇼분 봤단 말이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잘 살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국은 인간이 결국은 규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냥 그 전제를 깔아놓고 가도 괜찮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기 씨가 얘기했던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학자들은 되게 참 쓸데없는 거를 고민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때가 꽤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무언가를 정말 철저하게 규명하고 싶은 이게 학자적인 집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칸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근대 철학의 위기 지점을 칸트가 종합해내는지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거고 근데 그 부분은 또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은 칸트만 배울 겁니다. 알겠죠? PE 때까지 안 가셔도 되고요. 칸트 편만 읽어오시고 차라리 읽더라도 한 2번 읽어오세요. 다음 주는 쉰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네, 우리가 다다음 주에 그냥 칸트 편으로 다시 만나서 이 근대 철학의 위기를 한번 싸잡아 보죠. 어떻게 봉합이 되는지 보고 납득이 될 수도 있고요.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괜히가 유명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실제로 이름도 휴먼 몰라도 칸트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칸트가 그런 근대 철학의 위기를 어느 정도는 봉합시켰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근대 철학의 절정은 해겔로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봉우리를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해겔 철학 이후에 해겔을 비판하는 반철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뭐 키르케고르와 니체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다른 분야에서는 막스와 프로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근대 철학의 정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관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 사람들 오늘 배웠던 사람들이 앞세대 사람이고 그렇죠. 다 1600년, 1700년 요 정도예요. 아직은 1800년에 오지 않았어요. 이제 1800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칸트가 흉을 칭찬해요. 그래도 흉의 이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게 문제긴 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봉합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 시간에 만나서 보기로 하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